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홍정성 기자,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의 60m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서요. 근로자가 매몰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진이 들어와 있는데 저 타워의 높이가 한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보일러 타워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9명이 저 철제 구조물 아래에 매몰됐다가 지금 소방당국이 2명을 구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7명이 지금 저 철제 밑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에 나서고 있는데 저 철제 구조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에 지금 구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7분경 울산 남구 남아동에 있는 울산발전본부에서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 도중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붕괴됐을 당시 9명이 매몰됐었고요. 2명은 현재 구조된 상태고 7명이 현재 매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김민석 총리는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명 구조에 나서달라고 당부를 했고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 소식을 접하고 소방당국은 지금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요 좀 구조 작업에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에요 91년생 그러니까 34살입니다. 그것도 무슬림의 맘다니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4살인데 지금 80살 곧 있으면 80살이 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onight, against all odds, we have grasped it. My friends, we have toppled a political dynasty. So hear me,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주거지 뉴욕시장에 지금 우간다 출신의 무슬림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이 혜성처럼 등장한 맘다니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시민권 취득한 지 7년 만에 뉴욕시장이 예. 된 정말 엄청난 인물입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91년도에 우간다에서 태어났고요. 인도계 무슬림입니다. 예. 또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유명 영화 연출자인 어머니를 따라서 7살에 뉴욕으로 이주를 했고요. 201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0년에 뉴욕주 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맘다니의 이번 뉴욕시장 당선이 여러 기록을 새로 쓰기도 했어요. 31살의 나이로 취임했던 휴제이 그랜트 전 시장에 이어서 130년 만에 가장 젊은 시장이라고 그렇죠. 하고요. 예.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이자 이제 인도계를 넓게는 또 아시아계로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최초의 인도계 미국인 시장이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본인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많았는데 일각에서는 맘다니 자체 집안 자체가 또 부자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수저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일단 부모님을 보면 좀 아실 수 있는데 예. 이 아버지가 탈식민주의의 저명한 학자 컬럼비아대 교수고요. 이 엄마가 영화 감독인데 이 몬순의 등이라는 인도 영화, 이 코미디 영화가 있거든요. 예. 이게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도 받고 심지어 5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 아, 그래요? 최고의 상을 받았던 또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이제 본인 역시 또 이제 굉장히 명문고교로 꼽히는
브롱크스 과학고 나왔고 또 대학을 보든 칼리지 나왔는데 여기서 보든 칼리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학비가 연간 학비가 1억 원이라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은 서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런 정치 색깔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거랑은 달리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한국으로 치면은 뭐 강남 자파쯤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예. 일단 이런 시선에 대해서 너무 부자여서 말하자면 나빠질 계기 없이 너무 이상주의를 꿈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요번에 맘다니가 많은 표를 얻었던 게 뉴욕에 살지만 뉴욕에 살 수 없이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월세가. 예. 근데 내가 이 월세를 동결하겠다 이거를 보여준다는 차원으로 겨울바다에 몸을 던져서 공약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요번에 선거운동을 할 때도 나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뉴욕에서 만나는 이 시민들하고 길거리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라이브 방송, 라방을 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뉴욕에 살고 직장은 있지만 살기 어려운 그런 시민들 마음을 파고든 게 아니냐 이런 예. 또 평가도 받고 있네요. 뭐 이런 타고난 특징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색적인 이력이 래퍼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래퍼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영화 감독이면서 이런 예술적 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미스터 카다맘 또 영 카다맘 이런 예명으로 이제 본인이 그 우간다 출신의 그 래퍼들하고 같이 음반도 내고 실제로 래퍼 활동을 했는데 이 맘다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안에 자신이 어떤 말하고 싶은 영혼의 소리,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담아내는 게 랩이고 가사다. 예. 또 다시 말하면은 정치라는 것도 또 다른 래퍼로서의 활동이다. 정치도 또 다른 랩이다. 예. 이런 식으로 정치, 뭐 예술, 대중문화, 정치 이런 것에 경계를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들을 피력해 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지자체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91년생 그것도 뉴욕 시장이 탄생하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예. 좀 살펴봤거든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중에서는 90년대생들이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91년생이라고 하고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90년생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어린 의원도 있는데 지난 6월에 의원직을 승계받은 손솔 의원이 95년생입니다. 예.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 중엔 그래도 있는데 지자체장 중에는 90년대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1년생 뉴욕시장의 탄생은 굉장한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맘다니가 지난해 10월에 출마 선언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존재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Z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SNS를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 당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본거지가 뉴욕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선거 전부터 이 맘다니를 막기 위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했었죠. 근데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want to see what congressional Democrats wish to do to America, just look at the result of yesterday's election in New York, where their party installed a communist as the mayor of the largest city in the nation. 그래서 이경민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당선 이후에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맘다니 시장도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발언을 했던 게 어쨌든 본인이 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거를 트럼프가 보고 있는 걸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을 때 트럼프한테 배신당한 국가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이 뉴욕에서 보여주겠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면서 예. 어쨌든 트럼프가 그동안에 반이민자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본인이 뭐 이 뉴욕은 이민자의 도시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반대되는 입장을 또 표현을 하면서 경고를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그동안에 이제 뭐 만다나 총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되면 뭐 뉴욕시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경고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연설을 보고 나서도 첫 발을 잘못됐다, 워싱턴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계속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역으로 또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마 뉴욕
뉴욕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앞서 9명이 매몰됐고 2명을 구조했다고 했죠. 지금 들어온 소식은 이제 매몰된 2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했고 구조가 된 거는 완료가 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2명 발견하고 나머지 5명은 아직 발견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련 속보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색적인 특징이 있지만 워낙 젊고 경력도 특이하다 보니까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맘다니가 정계 입문한 지 5년 만에 지금 시장에 당선이 됐잖아요. 예. 이렇게 정치 경력이 워낙 짧다 보니까 뉴욕이 굉장히 큰 도시고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런 큰 도시를 이끌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맘다니는 앞으로 뉴욕 시장으로서 30만 명의 공무원 또 161조가 넘는 규모의 예산을 다루게 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 1일에 취임을 합니다. 자신을 향한 이런 우려 섞인 편견을 이제 불식시키고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아니면 이 우려가 현실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예.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워낙 화제다 보면 이제 가족들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아내가 굉장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도 죄송합니다. 이 뉴욕주의 이제 주지사의 부인으로서 또 최연소예요. 이 맘다니보다도 6살 또 어려서 28살인데 이 사실은 이 부인 자체가 54만 팔로워를 거느린 대단한 이제 인플루언서입니다. 예. 그럼 직업은 뭐냐면 일러스트 그리고 세라믹 페인팅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술가예요. 그런데 미국인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두바이를 이주해서 거기서 대학까지 다니다가 또 뉴욕에 와서 석사 따고 그러고 나서 이런 이제 활동들 예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맘다니 자체도 내 아내는 그냥 내 아내가 아니다. 자신의 예술 활동가로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투표 완료 요 인증샷 하나 한 거 말고는 남편의 선거 운동을 그다지 돕지 않고 그랬어요? 오히려 뭐 미술계 행사, 패션계 행사, 세라믹 페인팅 행사 이런 걸 다녔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래도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을 거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조란이라는 이제 남편의 그 이름 예. 조란 그거를 로고를 아내가 루아지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전통색인지 블루에다가 노란색을 입힌 건데 색깔을 이렇게 보면 딱히 딱 그냥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굉장히 묘하고 이런 일러스트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랑도 일을 했었고 예. 애플이랑도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미지들 나는 나고 아내는 아내고 이런 부분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필이 됐다 이런 또 평가를 받네요. 알겠습니다.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다음 소식은 이시영 씨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 남편 동의 없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으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촬영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퇴근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집으로 다시 출근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하고 있고요. 뭐 물론 달라진 점도 있지만 지금 주는 행복이 더 커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새삼 시간이 참 빠르다는 그러네요. 생각을 하게 예. 되는데요. 출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시영 씨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는데요. 사진도 함께 올렸어요. 이제 올해 3월에 이혼 소식을 알렸었죠. 이시영 씨가. 현재 2018년생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둘째는 지금 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때 이혼 소식 이후에 4개월 만에 둘째 임신 소식을 또 알리게 되면서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 혼인 기간 중에 냉동해 둔 배아를 이식해서 임신에 성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동의가 없었다. 예. 이제 이 부분이 전해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소식이 처음에 들었을 때 이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임신 소식이 들어와서 한번 놀랐어요.
그렇죠. 사실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혼도 놀랐는데 네. 갑자기 임신 소식을 전하니까 아니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짝꿍을 금세 만났나?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놀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김유진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냉동 배아했던 그게 이제 5년이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폐기 직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시영 씨의 눈에는 이 냉동 배아가 생명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혼은 하지만 아빠 없이 내가 또 혼자 키워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이시영 씨 그동안 행보를 보면 뭘 감추는 건 없어요. 다 솔직하게 밝히고 예. 그런 당당한 행보 속에서 나온 결정이긴 했습니다. 이거는 논란이 됐던 점인데 그러면 임신했을 때 전 남편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다고 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고 그것도 맞다는 것도 예. 또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이제 이혼 후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니까 이 전 남편의 말입니다. 반대를 했지만 일단 아기가 생겼고 태어날 것이라고 하니 아빠로서의 책임은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책임을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또 조용히 무난하게 일단락이 됐었는데요. 예. 이제 이시영 씨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를 냉동 배아를 생명으로 받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전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첫 번째 아이를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교제 중일 때 혼전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드라마 촬영 중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뭔가 본의 아니게 이 남자랑 결혼할 줄 알면서도 본인이 불안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아이한테 미안했던 거죠. 이 아이의 존재, 기쁨으로만 받지 못하고 불안과 함께 받았던.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생명을 맞이하면 내가 그땐 100% 기쁨으로만 받겠다 했던 그 결심이 결국은 이 둘째 아이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당시에요. 이게 동의도 없이 이렇게 임신하는 게 가능하냐부터 해가지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배아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는 문제가 있는데 배아를 생성할 때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남자와 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면 예.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생성된 배아를 지금처럼 이식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없는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은 법으로서 지금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처벌 대상은 되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어쨌든 냉동 배아에서 이제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맞는데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야만 이게 이제 결국 뭐 양육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 의무가 있고 이렇게 권리도 생기고 그렇죠. 상속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친생자 추정 문제.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출산만 하면은 이게 혼인 종료 후와 관계없이 친생자로 추정이 되지만 예. 남편 입장에서는 혼인 중에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해소되고 나서 300일 이내에 출산을 했을 때 그때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게 되는데 이건 사실 그 기간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 지급 의무도 없고 상속권도 인정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뭐 첫째도 있다 보니까 예. 이후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이 지급할 의무는 없고 선의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내 자녀가 아니다 끝까지 부인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 상속해줄 의무도 없지만 근데 임의로 인지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나아가서 내 자녀가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양육비 지급 의무도 생기고 이 상속권도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둘째가 임신이 되고 나서 이제 전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법적인 부분은 아마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출산 소식에 SNS에 이제 본인이 올린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가락이 살며시 보인다면서요. 맞아요. 다들 굉장히 진짜 눈썰미 눈썰미가 좋아요. 좋으신 것 예. 같아요. 아기가 누군가의 손가락을 잡고 있는데 이 손이 여자 손으로 보기에는 저 손이요? 좀 크고 예. 투박해 보여서 이거 남자 손 아니냐. 그렇다면 혹시 전 배우자의 손 아니냐. 지금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 배우자가 이제 처음에는 아기
출산을 반대했었지만 이제 자기도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예. 입장을 당시에 밝혔었기 때문에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보러 와서 이런 사진을 찍은 것 아니겠느냐 추측입니다만 그런 추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시영 씨는 전 남편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겠다. 뭐 이유가 있겠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크겠죠. 사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모든 엄마가 다 똑같겠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말로만 하거든요. 말로 다 해결하는 편인데 이시영 씨는 보니까 행동으로 예. 몸으로 놀아주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남자 아이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표현 방식인 것 같기도 한데 이시영 씨는 6살 아들을 업고서 예. 한라산 등반에 이어서 히말라야 등반까지 했다고 하고요. 둘째가 뱃속에 있는데 임신 중에도 첫째를 위해서 미국 장거리 여행에 디즈니랜드 12시간 강행군까지 소화를 했더라고요. 예. 뭐 체력도 사랑도 대단한 엄마인 것 같습니다. 예. 말도 중요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다음 소식은 박미선 씨 소식이 들어왔는데 유방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저희 시청자들 저기서 사라졌었죠. 근데 다시 이제 방송에 복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완치가 된 건가요? 일단 완치까지는 모르겠고 예. 현재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 같은데요. 어제 박미선 씨는 한 방송 예고편을 통해서 오랜만에 화면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짧은 그러네요. 스타일이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아무래도 항암 치료 때문에 이제 머리 스타일이 저렇게 짧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미선 씨는 이마저도 영화 매드맥스 속에 굉장히 강인한 여성 캐릭터죠. 예. 퓨리오사 같지 않느냐 이렇게 농담을 건네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박미선 씨를 향한 누리꾼들의 응원이 지금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사진상으로는 표정이 밝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맞습니다. 워낙 쾌활한 이미지를 가지신 박미선 씨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돌연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게다가 이제 활발하게 굉장히 유튜브 활동을 해왔는데 그 유튜브도 지난해 9월부터 업로드가 멈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이런 추측이 제기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남편인 이봉원 씨와 함께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 출연 이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현실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뒤로 얼마 안 돼서 소속사를 통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기를 가진다 이렇게 밝혔고 8월에는 한 매체를 통해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아서 투병에 전념하고 있다고 예.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홍 기자님 처음에 박미선 씨가 이걸 좀 공개하기를 알리기를 조금 꺼려했었나요? 맞습니다. 이제 박미선 씨 얘기예요. 이게 네. 단순히 병이다 이거를 주변에 알리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뭔가 이제 무거워질 거라는 걸 우려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본인은 뭐 애초에 처음 시작이 개그맨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픈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바랬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조용히 이제 투병하기를 바랬고 또 평상시에도 뭐 어디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내색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 밝게 이제 잘 투병하고 밝게 돌아오려고 했다 예. 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머리 짧은 모습 이런 것만 봐도 저는 굉장히 여전히 밝으시다. 우리에게 또 웃음을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미선 씨가 연예계에 절친들이 많은 걸로 유명을 하죠. 그랬을까 이경민 씨 완치 소식을 주변의 다른 연예인들이 전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절친들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박미선 씨하고 같이 이제 순풍산부인과에 출연을 했었던 선우영녀 씨가 그때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박미선 씨하고 약 3시간 동안 이제 수다를 떨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미선 씨가 완치가 됐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도 복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근황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절친인 조혜련 씨 같은 경우에도 박미선 씨의 완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소식을 본인이 가장 먼저 전해드려서 뿌듯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조혜련 씨가 관련해서 박미선 씨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좀 직접 보겠습니다. 미선 언니 생각하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네. 박미선 언니를 위해 기도하죠. 음성 편지 음, 박미선 선배님한테 한번. 우리 나이가 되니까 이제 참 고장도 나고 진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언니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내가 매일 기도해. 그래서 언니는
나보다 더 예뻐질 것 같고 더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매일 기도를 할 정도로 걱정을 했으니까 완치 소식이 들렸을 때 당연히 상당히 기뻤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혜련 씨와 박미선 씨 두 사람은 약 30년간 우전을 이어온 그래요? 굉장히 예. 절친한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조혜련 씨는 박미선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예. 또 당시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이경실 씨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외로워하지 말고 몸만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박미선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친구들을 곁에 뒀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 사진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경실 씨, 또 조혜련 씨. 그러니까 세 분이 굉장히 친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친하죠. 이제 KBS 중심으로 해서 1980년대, 90년대 이제 친했던 여성 개그맨들인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 비슷한 무대에서 함께 만나서 공연하고 이렇게 해서 친해지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뭐 남편과의 부부 생활, 육아 문제 이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이 굉장히 여걸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리도 있고 좀 씩씩하고 예. 이런 이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 얘기하신 것처럼 최유리언 씨가 매일 기도를 했다면 또 이경실 씨는 박미선 씨가 물김치 좋아한다고 물김치를 직접 담아서 갖다 주기도 했고 또 조혜련 씨가 최근에 이제 대학로에서 좀 연극 제작도 하고 주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언니 빨리 나와서 같이 무대에 서자 이렇게 응원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박미선 씨가 투병 중에 이제 치료에만 몰두하려고 이제 했었죠. 그런데 이경민에서 유일하게 가야만 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혜련 씨가 전유성 씨의 병문안에 갔을 때 그때 일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박미선 씨의 이야기가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전유성 씨가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한 달 전에 이제 박미선 씨가 와서 그때 당시 병문안을 하면서 성경책을 주고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줘서 이제 그것을 읽고 있다가 또 이제 전유성 씨가 또 유쾌하게 글씨가 또 작아서 또 다 읽지는 못했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박미선 씨가 전유성 씨 병문안을 가는 걸 보니까 또 얼마나 또 이제 전유성 씨와 인연도 깊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전유성 씨하고 박미선 씨 인연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후배 관계고 또 사실은 박미선 씨가 본인이 투병 중이다 보니 그렇게 투병 중인 선배의 마음이 이제 읽혔을 것 이해될 수 같아요. 있죠. 그래서 예. 성경 선물을 가져갔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전유성 씨가 이 성경 선물을 계기로 해서 종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못 읽으니까 조혜련 씨가 이걸 녹음한 거 있다 하고 알려줘서 조혜련 씨가 찾아갔을 때뿐 아니라 그 곁에 이제 따님이 계셨는데 그 따님한테도 그거 틀어줘라 해서 굉장히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성경을 이 이제 음성으로 많이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박미선 씨의 남편이 이봉원 씨죠. 근데 투병 중에 박미선 씨가 이봉원 씨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생일이셨대요, 박미선 씨가. 이때 예. SNS에 예쁜 케이크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적었는데요. 남편이 조심조심 들고 온 케이크 덕분에 호사스러운 생일을 맞았다 이러면서 행복하다라고 전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다.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뭐 이봉원 씨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짜증나고 막상 옆에 없으면 짜증나는 게 다 남편이다 있어도 라고 없어도 다 짜증나네. 하는데 미우나 고우나 옆에 있는 뭐 내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느꼈던 게 어제 또 제가 예. 일찍 스케줄이 있어서 일찍 나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전날 햄버거를 사다 놨더라고요. 아침에 먹고 가라고. 아침에 햄버거 거북한데. 생각해서 사왔는데 또 거북해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고맙게 먹었습니다. 지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봉원 씨가 사실 철부지 남편 뭐 이래서 부럽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였지만 아내가 아프면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철부지고 또 조금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네. 그래도 두 사람 굉장히 금슬좋게 살았는데 이 드디어 이 부부가 함께 해외 예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뜰하고 검소한 박미선 씨가 어머 우리 가서 여행도 같이 하고 일도 할 수 있네 했는데 이 발병으로 인해서 치료하느라고 남편만 이봉원 씨만 그 해외 예능을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 여기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하면서 이제 아내 걱정을 했고 또 완쾌되면은 같이 이런 좋은 데 오고 싶다 하면서 눈물을 보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봉원 씨 아이고 제 아내가 아프니까 철들었네 이러셨는데 워낙에
좋은 부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치권 소식을 볼 텐데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결국에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됐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신상 발언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고 지금 못했잖아 지금. 우리는 한 아니 국가 무사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왜 소리 질러? 말 한번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뭐야? 왜 소리 질러? 뭐야?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몸을 던져놓고 피해자는 저인데 송원석 대표는 피해자 코스프레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하고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다 있습니다. 네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김철현 경일대 특임고수, 이준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운영위에서 국감 마지막 날입니다. 운영위에서 이제 뭐 고석이 오갔어요. 그러면서 퇴장하는 사이에서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이기현 의원이 부딪히는 장면인데 영상 한번 다시 볼게요. 예.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아니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것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법률 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아니 신상 발언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고 지금 못했잖아 지금. 우리는 한 왜 소리 질러? 뭐야? 김현지 실장 문제로 이제 고성을 주고받다가 파행이 됐어. 그러다가 이제 나가는 길에 저걸 뭐라고 합니까? 배치기라고 합니까? 네, 배치기죠. 우리가 이제 야구 경기에서 가끔 감독들이 싸울 때 일단은 뒷짐을 지고 배로 밀죠.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종종 봤을 텐데 사실 이제 저도 저 영상을 한 20번 이상 돌려봤어요. 누가 먼저 배치기를 했느냐. 제가 봐서는 뭐 일단은 배치기 횟수는 이기현 의원이 많았으나 최초에 배치기를 한 분은 송원석 대표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정해가 되고 나가는 와중이었고 사실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이기현 의원에게 배치기를 먼저 시전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따지고 보면은 쌍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네가 먼저 했다 내가 먼저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습보다는 국정감사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이번 국정감사 내내 이 정책국감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것보다는 인물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썩 유쾌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교수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거의 코가 닿을 정도로 두 분이 쳐다보면 뭐 하는 걸까요? 그래서 또 보면 그냥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워서 뽀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보면. 근데 밑에 배치기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보면 지난번에 이제 과방위에서 박정훈 의원하고 민주당 김우영 의원 사이에 보면 서로 욕설 문자가 오가고 또 비공개된 회의실에서 멱살을 잡혔다 옥상으로 올라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배치기까지 간 거 보니 과거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동물국회라는 그쪽으로 자꾸 이제 가속도를 내는 그렇죠. 그런 오명이 있었죠. 그때 사실 동물국회라기보다는 그게 격투기 국회였거든. 격투기 국회. 그래서 아마 그때 저도 잠깐 이제 그 어떤 격투기 그게 참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의원들끼리는 의원들끼리, 여성 의원들끼리, 그리고 보좌진은 보좌진들끼리 정말 주목이 오가고 그리고 발길질 오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랬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서는 진짜 그런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해외 언론에서도 토픽감으로 다뤄지고 이랬었거든요. 왕왕 나왔어요. 저는 아마 오늘 저 배치기 장면도 아마 내일 아침 일면 톱으로 아마 국민들께서 다 또 지켜보시게 될 텐데 저는 이것들이 보면 이번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특히 저는 저 이기현 의원이 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거든요. 그렇다면 이기현 의원이 사실 평의원이 해당하기 때문에 송원석 의원한테 배를 들이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독은 감독끼들끼리 벤치 클리어링을 하고 한 경우는 있어도 저렇게 평의원이 김 교수 급이 안 맞다 이런 급이 안 말씀이세요? 맞죠. 사실은 저기 이제 배를 들이대려면 적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와서 배치기를 들이대야 맞는 건데 저런 평의원이 저렇게 하는 부분들은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선수가 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예의가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룰대로 좀 지키는 것이 좀 맞지 않나 평가를 합니다. 지금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진실공방으로 가는 성신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기현 의원이 입장문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 회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랑 정보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거든요. 원래 정보위는 상임위 특성상 좀 동시에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본인은 양쪽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가 정해되는 순간 정보위로 이동하려고 빠르게 나가고 있었다. 근데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타협하면서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뒤돌거든요. 뒤돈 다음에 사실 이기현 의원도 거기서 뭐 부딪히지 않고 멈춰설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좀 빨리 나가다가 이제 부딪힌 건데 또 여기 전문용어로 길막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길이 하나인데 길을 막고 계셨기 때문에 부딪힌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가 먼저 막았냐, 누가 먼저 배로 쳤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부딪혔냐, 국민들은 왜 싸우는 건데 왜 운영위를 또 못한 건데 이거를 또 본질적으로 들여다보고 여쭤보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기에는 우리가 다뤄보겠지만 결국 김현지 실장이 있는 거잖아요. 김현지 실장 왜 안 나왔느냐. 근데 저희 당에서는 반나절이로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반나절 갖고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그럼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정말 김현지 실장 목소리 들어보고 싶은 게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잠깐이라도 나오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걸 안 받으면서 정쟁화시키면서 뭔가 결국 정회가 되니까 결국 저 사단이 난 건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선진화법 이후에 회의 중에는 좀 부딪힐 듯 하다가 안 부딪히거든요. 왜냐면 상임위원장석 앞에 가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다 뒷짐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회의를 방해하는 순간 선진화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정회된 다음에는 저런 모습 안 보이시거든요. 정회되고 나서는 사실 뭐 이미 정회가 됐기 때문에 항의할 것도 사실 물리적으로 할 것도 없고 서운한 게 있으면 가서 그냥 따지듯이 하면 되는데 저렇게 정회 이후에 선진화법에 전 물리적으로 충돌한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서 저분들도 그냥 두 분들도 좀 머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현 의원도 본인의 사정 설명하면서 그냥 국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을 올렸으니까 그냥 이게 뭐 공방으로 더 뭐 깊게 간들 누가 먼저 배를 내밀었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해명을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느렸던데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오는 잘밖에 없더라고. 뭐 그건 배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피하지 못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그거를 좀 해악으로 좀 웃어 넘기시려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기현 의원의 말은 그냥 이거를 뭐 농담처럼 넘기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너무 무겁게 보지 말고 우리 본질에 좀 이야기를 하자라는 전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번 국감의 마지막 날에 저 장면이 돼서 저렇게 아마 마무리 정리가 국민들의 내리 속에는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렇게 또 격양돼 있었느냐?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한참 한 50분인가요? 구속을 주고 받고 있다가 파행되고 나가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원인이 뭔가 그 문제가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때문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돼 있고요. 지금 김현지에 대한 국정감사도 좀 중지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지 비서실장이 왜 부속실장이 왜 국정감사에 나와야 되느냐?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실 법화 유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PC를 치워라라고 지시를 했던, 즉 증거인멸을 교사했던 녹취가 있는데 그 녹취의 주인공이 바로 김현지 실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강 씨가 이제 공개한 자료인데요.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대선 자금에 대해서 운운하는 그런 녹취도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정도를 걔네들한테 땡겨와야 돼라고 하는데 여기서 걔네들이란 민주당을 의미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6천만 원 따위를 얘기하지 마라는 식으로 또 얘기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김현지 실장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입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대선 자금을 전체를 기획하고 그림을 그렸다. 이거는 공무원법 위반이고요. 선거법 위반이죠. 이 사안도 대단히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용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이분이 위증 교사를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위증 교사를 했던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희읒한테 가서 논의하고 상해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김희읒은 김현지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을 논의하고 상의하라 하는 건지, 그리고 논의의 상의 그 대상이 김현지에서 그치는 건지, 아니면 김현지를 타고 올라가서 당시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까지 올라가는 건지,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위증 교사에 대한 지시를 김현지 통해서 했다는 의혹까지도 번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사안 등등이 많기 때문에 김현지 관련된 의혹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감장에 나와야 된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오전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안 받았다고 하지만, 오전에는 사실 기관이 증인 선서하고 업무 보고하면요, 질의 순서가 질의 시간이 몇 명 안 됩니다. 의원들이 2명 내지 각 당마다 2명 내지 3명밖에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가 안 되죠. 이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저는 배치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은 김현지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 보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운영위 국감이에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때 운영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했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남, 경기지사 그것 끄집어내서 정쟁하자는데 어떻게 증인으로 나옵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대상 기관이 대통령실이 피감 기관이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인사 관련돼서 뭔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말하는 그림자 실세 역할을 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와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게 맞죠. 근데 벌써 보세요. 아침에 이 파행되는 모습을 보면 나왔어도 파행이 됐고 안 나왔어도 파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고, 시간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사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당장으로 나오겠다고 지금 대통령실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런 정쟁 말고 운영위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를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어떤 그 본인의 직권 넘어서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런 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언제적 그 초밥이고 언제적 무슨 과일값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겹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릴 수 그러면 있을까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무튼 국정감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지켜보시면서요,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다음 내용은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묘지에 참배를 하러 가다가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는데 영상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정동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네? 야, 다 들어줘! 멈추라고! 멈춰! 너! 뭐라고? 정동영이 어디야? 보신 것처럼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사실 광주를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성취부장, 일단 광주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 막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의 과거도 있을 것이고 최근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온 것, 이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과연 장동혁 대표를 좋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아무래도 호남 지역의 민심이 좋지 않은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의 민심도 좀 되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광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것과 연대하겠다, 그 아픔을 치유해주겠다, 이런 진정성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광주 시민들이 단순히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또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도 예. 연관이 있거든요. 예. 그 당시 판사로서 했던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봤을 때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광주를 찾는다고 무조건 저런 행태를 보인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준석 예.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는 저런 행태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한 이후에 또 갑자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가니까 저런 반발이 나온 건 전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벌어졌을 때 당시의 판사, 담당 판사가 장동혁 대표였다는 겁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선거 전까지 이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신청을 하니까 이거를 받아준 게 장동혁 판사, 당시 판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과거에 대한 오해도 좀 있다고 보이고 예.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를 하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저는 광주로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광주가 80년대 때 어떤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이후에 광주항쟁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를 하려면 앞으로 광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었고 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로서 마지막 예우를 다해서 저는 마지막 어떤 굿바이 어떤 면회를 갔다고는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와는 달리 앞으로 작년 10월 3일 유연적이고 불법적인 어떤 불법 계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름대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가는 수순으로 밟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제 광주로 갔을 때 보면 네. 일부 시민단체가 아직도 어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과거 행보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생안경을 끼고 일단 막고 보자 하는 그런 과격한 행보를 보였다고 보고요. 저는 아마 그 과거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회고록에 나왔던 어떤 사자 그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 장동혁 대표가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마 그때 뭐 이 이게 참석하지 않는다 불출석에 대해서 허가했다는 부분도 보면 그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나이가 89세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서 재판받기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아마 그때 이 권위 있는 의사의 어떤 알츠하이머 진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다만 저는 장동혁 그때 판사의 어떤 해명 중에 하나가 보면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불허하고 광주로 내려와서 직접 재판을 받으라고 한 것이 그때 당시 장동혁 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장동혁 판사가 그때 당시에 고령이라든가 알츠하이머 그리고 3년 이하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어떤 재량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출석에 대해서 허가를 한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불공정하게 또는 우호적으로 편파적으로 어떤 판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쨌든 이순자 여사와 광주까지 내려와서 재판을 받게 한 그때 당시의 판사는 예. 장동혁 판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강조해서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예.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지금도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부부 마찬가지로 건강 얘기 많이 하지만 당신만 네. 하더라도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모찬도 하고 골프도 치고 건강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누구나 날 수 있었고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 내란의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묻어있던 게 많은 광주 시민들이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죠. 예. 그게 5.18 민주화 묘지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가족들이 한을 품고 살고 있는 광주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장동혁 당시 판사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광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심정을 고려했다면 예. 불출석 사유를 내렸던 게 광주의 시민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건 다 충분히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기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장동혁 대표가 옹호하고 껴안고 가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면회를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그게 전 국민에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에 와서 지금 목례를 한다. 이거는 광주를 2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광주 시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5.18 광주를 또 이용하는 것이다. 일부러 저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봅니다. 아, 일부러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어서 본인이 광주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판결들에 대한 여론들이 높다 보니 예. 광주에 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치고 들어가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음으로써 주목도를 높이고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거는 정말 5.18 민주화 운동과 광주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정치인을 넘어서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저희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독 오늘 다른 때와 달리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짐작하는 바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희 대변인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광주를 대하는 태도와 진정성 그 부분이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장 대표는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호남에 대해서 많이 화해의 제스처를 많이 냈었습니다. 또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호남과의 동행이라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있는 특정 지역과 교류를 맺고 계속 꾸준히 소통도 하고 있고 찾아가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글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판사 시절에 전두환 씨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재판에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장동혁 판사가 전두환 씨를 옹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뭐 잘 설명하셨지만 이미 본인은 이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내려오는 이동의 어려움, 나이가 90에 가까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당시 이재명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 5개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재판에 불출석한 게 총 27회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재판에는 14번이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판과 판사들은 전부 다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옹호한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판사로서 가지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이렇게 정치의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처음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매달 간다고 하거든요. 매달 가서 문을 두드리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또 광주 호남 분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또 반겨주고 또 서로 같이 아픔을 나누는 그런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가겠다는 계획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매달 가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김수영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횟수와 그 정도의 일정으로 호남의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정도면 그냥 됐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굳이 왜 지금 갑자기 광주로 가게 됐느냐? 왜 지금? 저는 어떤 뭐 고도의 정부적 판단이 있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앞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다면 광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해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매달 뭐 광주에 가서 찾아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전체 국민의힘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먼저 일단 비상계엄에 대한 진솔한 사과.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됐지만 어쨌든 탄핵에 대한 전적인 수용. 그다음 세 번째는 어쨌든 5.18 어떤 폄훼나 왜곡이 앞으로 당내에서 벌어진다면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정도는 나와주고 난 다음에 광주를 가야 그래도 광주 시민들이 마음을 열고 장동혁 대표를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래서 매번 찾아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지만 어떤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열었을 때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부분들은 앞으로 2번, 3번을 면회를 가게 된다면 저는 광주 10번을 가든 100번을 가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가 저는 마지막이고 마지막 어떤 굿바이 어떤 면회가 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좀 국민의힘이 이제 기업 정당, 좀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또 벗어나게 나누는 그런 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과거에도 보수 인사들이 5.18 모욕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매번 저런 모습이 연출된 건 아니죠. 성춘 부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여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 갈게요.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한덕수 전 총리 보셨는데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기준은 이제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예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당시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자체는 사실상 5.18 정신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령 자체를 그대로 품고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5.18에 대한 그런 망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죄한다. 예. 이 얘기고요. 한덕수 전 총리나 따져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품고 지금 광주에 내려간 겁니다. 광주 시민들이요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판단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되신 분들이라서 품격 있게 정치인들의 행보를 대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예. 하지만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내란의 행위를 동조한 사람들은 정말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 게 광주 시민들이기 때문에 예. 아까 김철원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선행이 되는 것들은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요. 국민들한테 지난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국민의힘의 탄핵을 반대하고 예. 내란을 옹호한 듯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어떤 정확한 당론과 입장을 국민 앞에 필요한 뒤에 간다면 광주 시민들이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맞이할까? 예. 저는 선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광주의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부터 다시 바로 고쳐서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런 예.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은 방문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번은 어떨지 또 그 사이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볼 텐데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선거 유세에도 자주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인천대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크게 혼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 오빠는 조금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맏아들 제가 또 이제 집에서 워낙 늦둥이라서 아빠가 저한테는 이렇게 똑같이 이제 혼날 것도 저한테는 좀 부드럽게 하시고. 가족들이 또 그렇게 좀 말렸다면서요, 처음에는. 아니, 따님 유담 씨는 뭐라고 한 거예요? 저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 네. 가족들, 또 저와 뭐 정말 동고동락하던 제 이 보좌진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그 제 딸도 아빠 하지 말라고. 선거 때 지원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학부하고 석사하고 박사를 모두 이제 한국에서 했는데 2025년도 2학기에 인천대 조교수로 이제 임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김 교수님, 이게 뭐 임용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네. 너무 일찍 아마 국립대 전임 교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31살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 처음에 접했을 때는 그냥 인천대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교에서는 이제 시간 강사 정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뭐 이 학부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경영학 박사를 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전임 교원 되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천대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전임 교원이 되려면 상당한 뭐 업무적, 뭐 상당 학문적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들어도 알만한 뭐 해외 굉장히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또 뭐 해외 글로벌 어떤 금융기관이 이런 데서 상당히 오랫동안 했거나 하는 그런 경력이 없이 단순하게 그냥 국내에서 어떤 경영학 박사를 받고 아직까지 연구기관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학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부족한데 예. 아무래도 인천대 국립대학의 어떤 전임 교원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 굉장히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아빠 찬스를 쓴 거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되고 예.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이 유담 교수 31살의 유담 교수가 무역학과 교수가 된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3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2달 뒤인 5월 달에 교수로 임명이 되는데 그러면 무슨 경력이 있겠어요? 진짜 확인해 보니까 고려대 경영전략실 딱 75일 근무했습니다. 국제 경영을 강의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만점을 준 것 같습니다. 성신 부장, 이게 결국 그 경찰이 고발까지 돼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경력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채점에서 이렇게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점 기준들이 벌써 다 대부분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논문의 숫자, 뭐 예. 논문의 질, 그리고 학력 점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이는 어립니다만 그래도 논문은 좀 쓴 것 같으니까 한 10여 편 정도 쓴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뭐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학위를 그 전임 교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다 많이 알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근데 학과마다 학교마다 이 학교 논문의 편수, 기준 편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는 상당히 적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논문 편수는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논문의 양은. 근데 논문의 질 부분에서 예. 저 자리에 23명이 지원을 했는데 하위권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명 중 15위권 받기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그 밑바닥을 맴돌았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그 네티즌들이나 이런 국민들이 좀 의혹 갖고 있는 부분들은 학력 점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력 지금 뭐 국내 학위 뭐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훌륭합니다만 지금 뭐 해외 대학 출신들 아니면 뭐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들도 많은데 학력 점수에 대해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 23명 중에 단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유담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뭐 물론 지금 뭐 동국대 학사, 뭐 연세대 뭐 이런 그 석박 학기들이 뭐 다 열심히 해서 받은 건 맞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왜 만점을 받지 못했느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문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거는 누가 해명을 해야 되나? 저는 인천대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기준 그렇죠,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만약에 예. 본인들의 이런 입학 기준에 대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저 국회의원들 일부 교육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비공개로 이걸 공개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대중에 공개하지 말아달라. 우리 학교에 뭔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비공개해달라고 하면서 이걸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자료가 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받았던 자료들 이미 소멸됐다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는 이 유담 씨의 의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건 뭔가 이 인천대는 자기네들 자료 없다고 해버리고 그렇죠. 따져보려면 근거를 근거가 있어야 확인해봐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없다고 해버리고 점수는 나와 있는 점수에 대한 의혹들은 남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공방으로만 흐를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결국 전 책임은 인천대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 아빠 찬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렇게 임명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뭐 관여됐다고는 하는 근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런 건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유담 씨 이제 사례가 지금 조국 이제 전 장관하고 좀 비교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이제 대학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민 씨는 이제 입시인 거고 이분은 이제 채용인 거죠. 그 차이인데 지금 예를 들면 조국 씨 전 장관처럼 예를 들면 이제 경력이 허위로 한 것들이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됐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돼 가지고 언론에 공개됐거나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 조민 씨 같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죠. 그때 당시 대학에 들어갈 때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또 주변에 많이 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담 씨는 달라요. 유담 씨는 아버지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누군가는 유담 씨를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었을 겁니다.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는 너 혹시 유승민 그 의원의 딸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줄 수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유승민 의원의 딸이다. 그리고 내가 뭐 경력을 뭐 해외에서 뭐 논문을 쓴 거에 했는데 그게 허위로 드러났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드러난 상황인데 조국 이제 전 사태 입시 비리 사태처럼 그걸 대입시켜 가지고 마치 유사한 사건처럼 몰아가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다.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이 채용의 의혹에 대해서 좀 소명을 좀 하고 뭐 또 수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상황까지 아닌 것 같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대학교가 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자료가 지금 없다 그러는데
그 채용 관련된 자료는 연구 보존 자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없는지 그거는 인천 국립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없다 그러면 또 감사받아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드시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좀 풀어줄 의무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논란이 더 커진 이유가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어떤 의사가 쓴 글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오늘 공유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김현지 실장이 아직 국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운영위 출석을 가능하도록 대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도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오후까지도 만약에 국회에서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합의가 됐을 때 얘기겠죠. 그렇죠. 대신 대통령실은 언제든지 합의가 되면 보내겠다는 것이라서 종일 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업무 관련해서 물어보거나 정말 김현지 부속실장이 궁금하다면 그 지금 이미 시간은 오전은 지났으니 그렇죠. 몇 이제 시간만이라도 안 해서 남았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면 아마 대통령께서도 부르면 나가라 했으니까 뭐 국민의힘이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준희 대표께 짧게 여쭤볼게요. 시간이 짧더라도 일단 부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갖춰서 부르는 게 중요한 겁니까? 모든 걸 다 갖춰서 부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짧은 시간에 불러봤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입장에서 2명밖에 질의를 못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여당에서 의사진행을 발언한다거나 또는 또 이제 파행을 유도해가지고 제대로 김현지 실장한테 질의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요 참석은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런 이제 국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진 것이 중요하다. 다만 지금 이제 출석을 대기하기 때문에 지금이 한 17시 좀 넘었습니다. 18시부터 출석해가지고 오늘 자정까지 한다 하면 그 정도 시간은 좀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회기가 오늘 자정까지인가요? 이게 그렇죠. 시간이? 차수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국감을 다 하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좀 운영해서 뭐 결론이 나는지 보도록 하고 조국 전 대표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 이렇게 민감할까? 당연히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문제가 있었죠. 유승민 전 의원이요. 당시에 조국 전 대표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에 속았다. 진보 세력에 속았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다면 이번에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장님께 그만 좀 조국 전 대표가 이런 불평등해 보이는 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 아파 찬스, 내로남불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됐는데 공정의 문제 같아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해 놓고 본인도 지금 이 현재 본인의 딸이 인천대 전임 교수가 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는 굉장히 이 스스로도 공정의 문제에 부딪힌다고 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유담이라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의 따님이 그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박사학위 딴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고 경험이 그렇게 23명의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뭔가 일치월장할 만한 어떤 그런 그 교수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좀 의심스러울 땐 그러면 인천대 측에 뭐 지금 현재 유승민 전 의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파 찬스를 고려한 채용이 아닌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담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 채용이 됨으로써 누군가는 이 자리에 대해서 박탈을 당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성치훈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 23명의 지원자 중에 그 어떤 특권과 반칙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정의 문제의 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를 계속 하시려면 반드시 스스로 해소하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했던 울산 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영상이 좀 들어와서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지금
보일러 타워가 한 동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저게 3기가 이제 다 폐쇄 사용을 안 하는 저 보일러 타워라고 하는데 3기가 서 있는데 저 3기를 발파가기 쉽도록 구조물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에 가운데에 있던 5호기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3기가 나란히 서 있고 이거를 발파하기 쉽도록 구조물을 자르던 와중에 가운데 있는 5호기가 2시 2분경에 무너졌습니다. 저 시설은 뭐를 하는 시설이냐면 전기를, 그러니까 스팀으로요, 터빈을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라고 합니다. 저 구조물 이제 철거 작업을 위해서 9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명은 구조가 됐고 아까 2명은 발견을 해서 구조 작업 중이었고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소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1명은 정직원이고요. 나머지 8명은 계약직 형태의 근로자라고 지금 소방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재명 대통령 시위로 이런 안전 문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네. 좀 계속 일어나고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긴 한데요. 예. 이 안전 문제들을 정말 현장에서 그 안전관리자들이 이게 정말 살을 걸고 매달려야 됩니다. 아직은 이제 사고의 경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으나 예. 이 발파함에 있어서 이걸 좀 손쉽게 하려고 안전 매뉴얼을 무시하고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거 조사해 봐야죠. 그러니까 예.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그 이 근로자들이 예. 정말 어떤 일을 하다가 죽는 경우까지 이르는 것을 극도로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지만 이 좀 어떤 신상 필벌식의 예. 어떤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다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예. 좀 이런 그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매몰된 5명은 아직 생사라든가 매몰 지점도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상당히 거대한 구조물이 지금 쓰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5명이 어디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은 구조물 아래쪽에서 만약에 이제 인원이 발견이 된다면 비교적 구조가 용이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명확하게 5명은 어디에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가 뉴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요즘이요 계속해서 계엄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을 재개하는 문제가 났었을 때 이 문제를 이건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만약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계엄 그럴 거라고 발동할 생각해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저런 얘기를 뭐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는 김 교수님께 한번 짚을게요.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런 얘기를 계속할까요? 일단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보면 저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저는 그냥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식 어떤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아마 계엄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어떤 재판 중지법을 발의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뭐 그게 이제 국정안전법이라는 취지하에 어떤 뭐 재판 중지법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어떤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지금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또 판사나 검사를 처벌한 법 왜곡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이재명식 계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입법적인 부분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그 취지와 맥락이 익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계엄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민들의 가장 극단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단어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에 준하는 이재명식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재판을 막아낼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뭐 이렇게 입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SNS만 보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올리고 오늘 오전 6시에도 또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성취부 의장님.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주장을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뭐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왜 저런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 결국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계엄을 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별로 그렇게 설득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재판중지법도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거 6월에 발의했던 거거든요. 6월 당시에도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고요. 최근에 다시 또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하라니까 당에서 반응하니까 또 다시 대통령실에서 중지를 건 겁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왜 중지를 걸었겠습니까? 정말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키고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라면 재판 중지법 하라고 놔뒀겠죠. 네. 근데 재판을 중지시킨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요. 각급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본인들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정지시킨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인위적으로 또 중지하는 뭘 뭐하러 만드냐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계엄 이러면서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목시키고 있느냐.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내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 친윤 세력과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사실 이 당원 게시판 감사 뭐 곧 시작된다 계속 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당내에서 본인을 추출하기 위한 이런 정비 작업이 만약에 될 때 그 이전에 저는 선수를 친 거라고 봅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싸우고 있다. 계엄까지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너네들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 친윤 세력이 말한 대로 친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를 쫓아낼 거냐? 나를 감사할 거냐? 저는 이 정치적 메시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본인에게 칼을 들이대려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세력에 대해서 나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칼 들이대면 국민 여론 안 좋아질걸? 전 이런 메시지라고 보지 민주당에게 지금 예. 계엄할 거지 이런 거는 그냥 마치 때려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 나 좀 때려줘. 나를 때려줘야 지금 내가 당내에서 쫓겨나지 않지 않겠어? 저는 이런 메시지로 보기 때문에 예.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뭐 격렬하게 대응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은 당내에서 지금 본인에게 아마 곧 벌어질 그 감사와 관련된 그럴 준비를 하시는 게 전 더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내세워서 국민의힘 내부에 하는 메시지다.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는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도 그렇고 뭔가 좀 움직임이 실제로 있습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일단 우리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구체적으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안건을 올려서 결론 내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해당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결론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올해 아니면 지금 11월이니까 11월이니까 12월. 그렇죠. 예. 예, 내년까지는 끌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지연되는 같은 문제가 좀 지연되는 것 같고요. 예.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당원들이 장동훈 대표 뽑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장동훈 대표가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지킬 또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 계엄 얘기 저 자체는 전혀 허황된 얘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 이재명 대표가 보여왔던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수사에 임할 때라든가 재판에 임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사에 비협조를 했습니다. A4를 출력해 가서 그걸 읽고 수사관한테 주면서 수사관이 질문하면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내가 방금 준 그 A4 보고 알아서 답변 써라라고 했을 정도예요. 또 재판 같은 경우는요. 거의 40번 넘게 불출석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서류 송달 거부도 했었고요. 또 하나 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주변에는요. 의문의 죽음도 7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체포 동의안 그때 창선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 결국은 전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공천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냉정하게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비명 행사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예. 이번에 대장동 판결문이 좀 큰 것 같아요.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거의 400번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거기 판결문에도 104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이 재개된다 그러면 그 판결문의 주인공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재개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유죄를 벗어나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예. 어떤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계엄을 통해서 재판을 중지시키고 군사법으로 넘겨서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방법까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는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 소 소장님 의견 듣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보고 놀란 가슴을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어댑니까?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치는 배은망덕 병증은 정권을 가리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트라우마가 매우 심한 것 같은데요.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하고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저는 상당히 좀 안쓰럽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모든 민주정부 하에서 계엄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반응을 내놓긴 했는데 좀 황당하다는 좀 분위기네요. 뉘앙스를 보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한준호 최고의 말과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최근에 본인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군사령관에게 한동훈 잡아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계엄 트라우마가 생겨서 무슨 벌건대 낫에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를 복구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무슨 계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판 자체도 이미 재판부가 중지한 상황이니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이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막 이거 대라대라 하더라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안 받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통과시키면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뭐 의석이 부족합니까? 뭐 어떤 지금 행정이나 입법에서 안 됩니까?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법을 국민들한테 오해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아꼈던 형 윤석열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무리수를 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참 황당한 이야기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보석을 신청했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들이 뭐 저희도 그렇고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입수를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인 배우자로서 언제든지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샤넬백을 받은 게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거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디올백 이거 정치 공작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좀 드러냈었거든요. 그 영상 보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디올백도 그렇고 샤넬백을 누군가 주고 받았어요. 그거를 정치적인 공작, 함정이라고 송치부장 진짜 생각할까요? 함정에 너무 자주 빠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서희건설이 판 함정에도 빠지고 명태균 씨가 판 함정에도 빠지고 지금 뭐 최재형 목사 그리고 지금 건진 법사 지금 뭐 온갖 함정이 다 빠지네요. 그러니까 함정이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절하기 어려워서 설득을 계속했기 때문에 받았다. 이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갑자기 사실 지금까지는 받았다는 사실도 한 번도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목걸이를 비롯해서 지금 목걸이는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고 있죠. 근데 샤넬백도 난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도 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거짓말을 같이 꾸미고 있는 사람들끼리 합이 맞아야 되는데 줬다는 사람이 계속 줬다고 그냥 입장을 바꿔버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중간에 연결고리인 그 백화점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영부인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뭔가 전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 행정관도 왔다. 이런 구체적 진술을 하니까 그 두 개만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끝까지 이 목걸이, 가장 가격이 비싼 목걸이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건진법사의 주장 말고는 아직 뭔가 물증이나 아니면 중간 연결고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든 끝까지 거짓말할 수 있겠다. 이건 어떻게든 끝까지 그냥 함정이다 뭐다 그냥 핑계를 대볼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희건설에서 줬다는 것도 인정을 한 게 어쩔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사진이 다 찍혔거든요. 그 외교 순방을 갈 때 서희건설에 준 목걸이 장신구를 찬 게 다 찍혔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어차피 지금 거짓말을 더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설득이나 뭐 이런 공작 때문에 내가 불가피했다는 부분 그러면서 나는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니 결국 보석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이런 것들은 재판을 가서 내가 성실히 받을 때는 일단 풀어달라는 겁니다. 왜 풀어줘야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짓말도 합의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건진법사와 이거 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좀 풀려나야 이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을 합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나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국민들도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가 이 말을 듣고 아이 그러네. 보석해줘야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구속이 됐을 때도 서희건설에서 그 실무를 제출했을 때 판사가 유일하게 물어본 것이 그 받았냐 물어보니까 안 받았다고 얘기해서 그게 결정적으로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김 교수님. 왜 그동안에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거짓 해명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순간이 아니고 꽤 몇 달 길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앞에 해명을 또 해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예.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마 이번에도 보면 그 샤넬백 2개는 받았는데 반그라프 이 명품 목걸이 받지 않았다는 부분도 보면 저는 지금 잠적해 있는 유경옥 전 행정관하고 좀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샤넬백 2개 정도는 받아도 과거에 그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그때 뭐 디오르백 받았을 때 보면 어쨌든 그 정도 받는 부분은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정도밖에 위반이 안 되는데 예. 만약에 고가의 목걸이까지 받았다면 이건 이제 알선수재나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유경옥 행정관이 건진법사에게 샤넬백 2개하고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았는데 그 부분을 본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면 유경옥 행정관이 결국 가지고 있었다가 건진법사에게 돌려주게 되는 그렇게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 사실 유경옥 행정관이 그라프 목걸이 받았는데 영부인께는 안 주고 본인이 돌려줬다 그러면 사실 유경옥 행정관이 문제가 되는 네. 것이지 본인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막 샤넬백 2개 정도를 쓰다가 돌려줬다고 하는 부분이 되면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밖에 해당이 없으니 예. 본인이 아마 유경옥 전 행정관하고 나름대로 조금 입을 맞춰서 본인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받지 않는 청탁금지법 정도로 적용을 하고 유경옥 행정관이 그냥 목걸이 받았다고 돌려줬다고 하면 유경옥 행정관은 또 아무런 죄가 해당하지 않으니 그렇게 나름대로 조금 조합을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본인이 뭐 정치인 어떤 배우자로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보면 아무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빠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지방의원의 부인이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 대통령의 부인인데 누군가가 함정에 빠뜨리든 뭘 하든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함정에 안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받는 겁니다. 받으면 안 되는 근데 거거든요.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아니한 생각 같고요. 예. 너무 함정에 자주 빠져요. 계속 빠지잖아요. 디올백부터 시작해서 샤넬, 뭐 나토 목걸이, 그다음 나토 뭐, 목걸이 3종 세트에 예. 그라프는 뭐 부인을 했으나 건진법사는 줬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시계도 있지 않습니까? 로봇께서 시계 의혹도 나왔죠. 그렇죠. 예. 의혹이 남았습니다. 명품이면 그냥 그 자체가 함정인 줄 알면서도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업자들이라든지 주변에 청탁하는 사람들이 노렸을 건데 중요한 건 아까 뭐 이 공직자의 배우자, 정치인의 배우자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 그랬잖아요. 순간적 판단이 탄핵과 이 어떤 여러 가지 구속에 이르려면 순간적으로 거짓 해명을 했다. 예. 범죄라는 건요. 순간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순간 이거는 범죄가 되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반복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삼능습범이 되는 것이고 죄질이 안 좋다라고 봤을 때는 김건희 씨는 해명서 자체도 예.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 배경을 설명한 게 이준호 대표 보면은 여론 광풍이라고 좀 표현해서 여론 광풍이 과도한 비난이 두려워서 혐의를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례로 그 나토 목걸이 서희건설 관련해서 그 해명도 보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거는 예전부터 제기돼 왔던 의혹이니까 계엄 전부터 나왔던 의혹. 그 해명을 보면은 그것도 상관이 없이 그냥 바뀌거든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실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경험을 한 게 지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네. 그때부터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에서 생활했다거나 또는 당 대표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을 했다거나 단체장을 했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정치인의 경험을 했다 그러면 내가 정치인이 됐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지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하든지 청탁하든지 또 만남을 요청하든지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하면서 내가 멀리할 사람 가까이에서 뭐 믿고 얘기할 사람 이런 거 좀 가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대통령이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험이라든가 그런 어떤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조언해 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심리 상태를 본다면 여론에서 그렇게 김건희 여사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겁먹고 떨리고 후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심리 상태를 좀 본인이 좀 솔직하게 표현한 게 아니겠는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되려고 그러면 부인조차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준비가 덜 된 부분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쉽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템 부속관실 뭐 특별 감찰관실 시스템이 갖춰주는 거 그리고 아니겠어요? 대통령 그 배우자만 했던 게 아니라 검찰총장 배우자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 상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가할 상황들 트레이닝할 기간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보면은 이제 다소곳하게 저렇게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김건희 씨가 뒤에서는 어떻게 말하자면은 남자 이상으로 발언들이 복수해야지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복수하고 말 거야. 너 한번 털어볼까. 이런 사람이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이게 실수다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 국민한테 얼마나 통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법원에 소명을 했다는 겁니다. 내일이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법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속도 같이 되고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간에 호실만 다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원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 내일입니다.